자, 오늘은 주말에만 만나는 이제 아빠, 이제 주말 부부예요. 엄마하고 애들, 딸 둘은 이제 외가에서 있고, 그리고 아빠는 주말에만 오고 그러죠. 이런 집도 좀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약간 외곽으로 1시간 떨어진 곳이라 마음 먹고 올래면 오지만 아빠가 이제 회사 일이 바쁘니까 주말에만 온대.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 36개월, 15개월 두 딸하고 이제 아빠하고 문제인데, 이 아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냥 너무 이제 애달버서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거의 뭐 딸바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어느 날 어떤 주 안 들어주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걸리니까 아주 정말 혼신을 다해서 놀아줘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없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봉사한다 이러고 하시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 아빠가 얘 춥다 문 닫자 그러면 덥다 그러고 문 열고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쟤네들 비유 다 맞춰주고 하는데 왜 저러지? 이게 이제 아빠로서는 뭐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얘기는 굉장히 흐뭇한 얘기가 저 안에 좀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아빠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렇게 친절한 아빠, 친구 같은 아빠도 좋지만 가끔은 단호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도 해야 되고 노도 해야 되죠. 그래서 애들은 아빠를 통해서 정의로움, 뭐 엄격성, 뭐 지적 호기심의 대상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아빠는 그런 건 없고 그냥 다 사랑으로 일관해서 애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분법, 엄마는 사랑, 아빠는 정의로움, 이게 고전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 요즘은 이렇지 않아요. 다 둘 다 공유해야 돼요. 엄마도 이제 뭐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도 사랑과 정의로움 해야 되고 아빠도 정의로움과 사랑을 나눠야 되죠. 근데 이 아빠는 이제 주말 부부란 이유로 그냥 사랑만 하고 이렇게 정의로움을 좀 덜 가르치고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강하지 못해서. 이거 좀 지금은 이제 신세대 엄마 아빠는 이걸 공유해야 하니까 운영의 묘를 갖고 잘 하시길 바란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애들이 청개구리 반응은 도대체 왜 할까?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의 대상이라 아빠하고 플레이 위드 하는 거지. 노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청개구리 짓 하는 거는 아직도 아빠의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음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애들이 왜 저렇게 청개구리 같이 이상한 짓을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가 자꾸 반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너네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건 아빠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아빠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 속셈을 딱 읽으면 애들 태도가 어떤 줄 알아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빠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요. 근데 이걸 계속 모르고 겉돌면 애들은 지금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문 닫아 그러면 문 열고,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너 아빠 지금 이러려고 놀래키려고 하는 거지. 아빠 관심을 얻으려고 괜히 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더 이상 그 수를 쓰지 않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어디쯤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데 저 휴게소에 또 쉬는 건 옳지 않은데, 그런데 그냥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서 그냥 둘이 조금씩 나눠 먹으면 딱 좋겠다 얘기 안 했는데 상대방이 알고 매 휴게소마다 커피 먹는 것도 그러니 아메리카노 한 잔 갖고 컵 있으니까 나눠 먹자 그러면 굉장히 친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알지? 이런 거. 바로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가 그냥 애한테 하던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아빠는 별로 매력이 없고, 벌써 어느 순간 딱 넘거 짚으면 애들이 야, 우리 아빠는 대단한 아빠야. 내 마음을 최소한 읽은 아빠. 멋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면 이 청개구리 짓은 애들이 더 이상 안 한다. 애들이 요거를 즐기는 거지. 아빠가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저런 아빠 너무 재밌어 이러고선 계속 이제 그거를 뭐랄까 놀이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을 좀 읽어버리고 아이 마음을 읽어서 애들로 하여금 이제 아빠는 우리 속을 다 알고 있어 하면 더 가깝게 돼요.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시간은 오래되지 않은데 가까웠던 사람들 보면
제 속을 이렇게 잘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면 아, 그 뜻은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금세 친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아빠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제 애 속마음을 읽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애들은 아, 내 마음을 읽는 섬세한 아빠다. 우리 아빠답다. 우리 아빠는 옛날부터 그랬지.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충분히 이제 그 청개구리 짓 하는 거를 타낼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섬세한 아빠로 다시 이렇게 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나는 요 상담에서 제가 뭐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가족은 좀 매일 봐야 돼요. 가족이 이렇게 주말에 보고 이러는 거, 저 친한 친구도 예전에 신랑이 뭐 저 지방 근무를 하는 바람에 몇 년이더라, 한 3, 4년 지방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서울로. 그래갖고 지방에 근무할 때는 주말마다 가고 올라오고 뭐 아주 손꼽아 끼달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가면 허전은 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잖아. 반찬 같은 데도 후리해주고. 그러고 한 6년, 5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서울에 오니까 6개월 힘들어 하던데요. 매일 밥을 또 아침에 해줘야 되고, 이제 뭐 매일 뭐 이렇게 저녁 때면 또 저녁 뭘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 앞선 대놓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 적응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얻은 결론은, 이게 매일 봐야 되는 가족은 매일 봐야지 그게 물 흐르듯 편한 관계인데,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주말 부부라 주말을 그리워하고 그것도 하나의 리드미컬하게 좋았다고 친다면, 애들 같은 경우는 저걸 잘 생각해서 아빠가 갖고 플레이할 수 있고 아빠가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애들 속을 빨리 읽은 아빠는 오히려 섬세한 아빠로,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런 거를 막 여러 개 하기보다는 가족이 이제 매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주말 부부 끝내시고 이제 엄마가 애들 둘과 외가에서 나와서 서울의 집에 아빠랑 매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애를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 부인이 하루 종일 두 딸 때문에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 딸 잘 키운 부인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미안함도 느끼면서 어때요? 부부간의 애정도 더 쌓이죠. 근데 이렇게 외가에서 키우면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게 할머니가 다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다른 걱정들을 무수히 많이 내고, 혹시 어떤 행동을 딱 보면 저건 이미 할머니가 잘못 키워서 버르장머리는 완전 끝났다, 이런 어떤 아빠는 더 호되게 야단치고 이런 것도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요즘에 조부모님들이 애들을 많이 키워주는데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그래서 애 엄마가 책임지고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지, 할머니들은 그 엄마처럼 이렇게 노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손주라.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그 맹목적인 사랑이 애를 더 잘못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서, 애를 온전히 키운다 그러면 부부가 합세해서 엄마 아빠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애가 절도 있게 크는 것이, 애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 않고도 미리 예방할 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말 부부는 좀 끝내시고 애랑 같이 이제 매일매일 같이 애들하고 호흡을 한다면 애들이 저렇게 청개구리 같은 짓도 더 이상 재미없어서 하지 않고, 이제 엄마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애들도 키우면서 살림도 혼자 잘하면서 신랑한테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삶이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아버지가 이제 저렇게 약간 당황해서 질문을 했지만, 내가 볼 땐 참 이쁜 아빠인데 그 아빠는 사랑만 줄 줄 알았다. 왜 주말에 만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죄인처럼 애 말에 너무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노도하시고 공의로움도 가리키는데, 아빠가 딸의 마음을 잘 읽었다고 이제 느끼는 순간 애들은 아빠를 더 좋아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려면 어때요? 물리적인 환경을 같은 환경에서 4명이서 같이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외가 탈출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죠.
오늘은 훈육이 힘든 아이라고 해서 이게 교사 상담이네요. 그래서 한 24개월 된 남자인데 이렇게 단순 실수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보면 의도성이 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으로 이렇게 애들 던지고 막 때려놓고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그냥 실수처럼 하는데 사실 애가 의도적으로 한 게 다분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민재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서 그냥 말만 미안해지 표정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교육을 하나 이제 이러면서 어느 날 우연히 봤더니 등에 이렇게 맷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빠가 좀 얘가 이제 집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이렇게 체벌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엄마 와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빠를 되게 무서워하고 이제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너무 혼나니까 이제 엄마는 좀 되도록이면 애를 받아주는 입장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오면 지금 애들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데 엄마한테 무슨 도와줄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고 교사 상담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요런 케이스는 아빠는 엄한데 엄마는 그걸 받아주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빠가 굉장히 무섭게 애를 다루는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너무 공포에 질려 하니까 엄마는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잘못된 거라면 예를 들어 때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힘들지 않니? 그래서 그 사건을 설명을 해서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랬기 때문에 한 대 맞고 저랬기 때문에 2대 맞고 이렇게 하면 얘가 뭘 고쳐야 되는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 아빠가 그렇게 매질을 했다면 엄마가 그걸 살살 말로 타일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엄마는 그냥 너무 아픈 아들 그냥 꼭 껴안아주고 그냥 위로만 해줬던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게 일관성 없는 태도다, 양육에서. 그래서 아빠가 야단칠 때는 야단치는 이유를 애들이 알게 해야 되고 아빠가 얘기를 안 했으면 엄마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잘못된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남을 해코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다시 또 다짐받고 또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거지. 어떤 애도 한 번 얘기해서 네 알겠어요를 그 다음날부터 시정해서 자라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엄마 아빠 그 훈육 체계가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그냥 애 위주로만 허용적으로 해준 것이 애는 이제 더 맷집만 늘게 되고 더 거칠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행동은 설명하고 또 지적하고 얘기해주고 다시 설명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인내 있게 하셨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훈육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이 일단 제가 이렇게 훈육이 잘 된 집 가끔 이렇게 내 눈에 띄는 거를 보면요. 일단 엄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집은 훈육이 잘 된 집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작고 이렇게 힘있게 하는 엄마는 굉장히 단호한 구석이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호랑이 같이 무서운 엄마 있어요. 뭐 소리 꽉 지르고 막 뭐 벽을 딱 친다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액션을 좀 강하게 하는지 이건 무서운 호랑이 같은 엄마는 사실은 그 폭력의 힘은 오래 못 가고요. 오히려 말소리 적게 하면서 말에 힘을 넣어주는. 그래서 좀 주먹보다는 오히려 말에 힘을 느끼게 하는 엄마가 굉장히 오래 가죠. 그래서 지금 한국 엄마들 뭐든지 빨리빨리 끝내야 되고 이제 애를 공포로 다루면 일단 무서워서 나 따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가 크다든지 무섭게 뭐 매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방법이죠. 옛날에는 걸핏하면 호랑이 물어간다. 뭐 일본 애들은 뭐 순사가 온다 이러면 되게 겁먹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공포로 키우는 건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포고 무슨 순사고 호랑이도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은 잘 얘기를 때때로 하시고 저렇게 막 매질하는 아빠의 위로해주는 엄마 이런 구조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애하고 설명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가장 애한테는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훈육 얘기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훈육이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을 때가 사실 가능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아우 애 키우는데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없이 키우는데 그 사랑이 느끼게 되나요? 막 바삐 하다 보면 거칠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아들 둘 정신없이 키워서 나도 충분히 그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자, 이게 훈육이 효과적이려면 일단 사랑을 애가 느끼도록 하셔야 돼요. 저변에.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낀 애가 예를 들어 이제 그 훈육의 효과를 갖게 하려면 그 주둔 사랑을 조금 뭐랄까 홀드한다 그럴까 이렇게 철회만 해도 애들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그런데 대답만 안 해보세요. 막 이쪽으로 와서 엄마 왜 그래 이러고 막 뭐 얘기하자고 들고 난리죠. 그래서 늘 하던 그 시선 처리라든지 늘 했던 어떤 표정에서만 조금 다르게 해도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거는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크는 애들이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느낀 애들은 그런 액션 몇 개만 해도 벌써 다른 반응으로 느끼면서 엄마한테 무슨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이만저만 이래서 내가 그랬는데 엄마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 변명할 기회도 또 좀 갖게 되고 하죠. 그래서 이런 훈육 체계 얘기 많이 하면서 막 어떤 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먹힐 때는 뭐냐 하면은 이 애하고 라포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잘 못 느끼게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엄마는 사랑을 하지만 애한테는 소리 내고 뭐 이렇게 거칠게 하는 집은 애가 느낄 때 자기는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훈육을 제대로 하고 싶고 좀 애가 바로 옳고 그른 거 알고 싶고 한다면 요게 사랑의 그 어떤 기본 에너지 속에서 애가 크도록 평소에 그쵸 애하고 라포 형성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매일 잘못한 애도 없고 매일 잘한 애도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 애하고 좋은 관계 칭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이 그 기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 다음 기분도 기분 좋은 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하는 애들은 바로 전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다음 행동이 거친 행동으로 이제 부수고 이제 깨고 무슨 싸우고 하는 일로 연결되죠. 그래서 애들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애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칭찬거리를 찾아주느냐. 그리고 똑같은 듣기 싫은 얘기도 이게 설명조로 기분 나쁘지 않게 애 정서를 잘 살피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놓쳐지고 요즘 엄마들도 굉장히 일상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 바쁜 일 하다 보면 애한테도 그냥 얘기 툭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해란 듯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의 그 질서가 많이 깨지지 않느냐. 저도 회상해 보면 제가 무슨 뭐 박사시험 친다든지 무슨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두 달 앞두고 내가 뭘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아 엄마는 여기 앉아 있을 때 나 거의 시체구나. 내 머릿속에 뭐에 꽉 차 있고 애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지금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벌써 한 달째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평생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다행이었지만 굉장히 주말쯤 되면 이렇게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어서 또 맛있는 거 해주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에 점검은 늘 엄마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좋은 나의 아들, 딸을 키우기 위해서 나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애하고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평화의 잔이 깨지지 않게 내가 평화롭게 하루를 잘 꾸려나가도록 할 때 애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설명조로 조곤조곤 잘 해줄 수가 있고 애가 힘들게 하면 또 이렇게 화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애한테 교육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이 어떤 좋은 교육적인 충원도 사실은 누구든지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가 지금 젊은 엄마들이 지금 살기가 힘든데 애를 더 잘 키우려고 욕심을 갖는다면 제일로 우선해야 될 게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했을 때 애들 훈육도 교육적으로 할 수 있고 애를 야단을 칠 때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의 위험을 갖고 애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머님들이 자기 마음의 평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화내지 않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늘 유념해 두신다면 이렇게 훈육이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틱 행동하는 애들, 틱 봤죠? 운동틱, 음성틱 두 개 합친 뚜레짱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만 3세 된 남자인데요. 엄마가 혼낼 때 이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좀 힘들게 하시면서 애를 혼내나 봐요. 그래서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고 난 다음부터 애가 틱을 하는 걸 발견하신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게 원인 제공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틱을 이제 어깨를 들썩거린다든지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지 마, 하지 마, 그러고 막 등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지. 한번 그러고 났으니까. 그래서 얘는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게 무서운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 하니까 견딜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리 지르는 게 원인 제공이었으면 그걸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지. 어깨 들썩이는 걸로 막 야단치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케이스가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애한테 틱하지 마,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애들은 더 힘들게 되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한다. 그래서 그 어깨 틱을 한다.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마. 어깨 또 흔드니 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냥 슬쩍 지나가라 그랬죠. 그냥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애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한테 자꾸 이런 싫은 자극이 엄마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엄포를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틱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원인 제공인 엄마가 그저 소리 지르기를 그만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케이스는 엄마가 소리 지를 소리 지른 다음에 틱하는 걸 봐서 이제 엄마가 안 거지만 대충 이제 이런 가정에서 많이 틱이 와요. 과잉보하는 집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고 이런 과잉보하는 집 애들도 틱해요. 지겹거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애가 이게 다 나름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가 싫은 거 있고 좋은 거 있는데 그 싫고 좋고하고 상관없이, 그쵸? 상관없이 이렇게 누군가가 해준다. 이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다. 그래서 과잉보호 받은 애들도 틱한 애들이 좀 있고요. 통제나 간섭이 많은 집은 거의 똑같죠. 과잉보호나 통제, 간섭 많은 집에도 틱을 많이 합니다. 또는 엄격하거나 권위적인 집이 있어요. 아빠가 되게 무섭다든지 무슨 어떤 소리만 나면 다 집합해야 된다든지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 애들도 틱을 합니다. 틱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긴장하고 분노하고 어떤 적대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틱을 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틱은 단순히 틱을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어떤 일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다. 저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틱도 정신과 가면 금세 낫긴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금세 나서 이제 선임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인사하고 그래 이제 잘 지내라. 그러고 나서 또 한 2달 반 되면 또 온대요. 왜 오냐 할 때 다른 틱으로 부활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어깨 틱으로 했는데 그 비슷한 싫은 자극이 또 오는 거죠. 또 오니까 그때는 어깨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썩인다든지 아니면 눈을 깜빡인다든지 다른 틱으로 부활돼서 다시 또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정신과 의사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정신과 의사가 이상한 애는 별로 없고요. 이상한 엄마가 더 많아요. 저 아이는 한번 병원에 왔는데도
저 2달 후에 또 다른 걸로 또 엄마가 계속 뭘 시키려고 그러고 뭐냐 애를 들들들 볶으니까 애가 그 긴장감 하여튼 싫잖아. 싫은데 해야 되니까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화되면 그걸 풀려고 하니까 다른 틱 부활로 된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만만치 않잖아요. 어쩌면 애를 낳아서 저렇게 엄마가 애를 지금 스트레스를 준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애하고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때때로 칭찬거리, 때때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애가 가정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다 하고 이러면 저렇게 억지로 참고 스트레스까지 만들어서 그걸 풀려고 틱을 한다까지는 굉장히 경과가 있죠. 시간적인.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물론 소아정신과는 금세 낫기도 하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로 또 다른 틱이 또 부활된다. 그럼 결국은 원인 제공은 엄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애 눈높이에 맞지 않게 여러 개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잉보호로 다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애들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을 하면 혹시 우리 애가 난 정상인데 왜 저렇게 틱을 보이고 이러지? 그럼 선생님 말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애들을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야? 한번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하게끔 하는 게 정상인데 애 스스로 하는 것도 다 해주는 집은요 잘못된 거죠. 이런 게 다 과잉보호로 애한테는 스트레스로 된다. 신발도 다 신겨주고 다 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죠. 신발 좀 빨리 못하니까 미리 가서 신발 신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동시에 끝나면 다 같이 나갈 수 있게 미리미리 애를 좀 준비시켜서 신발 신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막 다 같이 하고 엄마가 늘 해주고 이런 애들은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봐요. 그래서 요새 보면 다 할 수 있는 애도 저 엄마가 너무 들이대서 해주고 있구나. 저러면 애가 이제 힘들 텐데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저 바쁜 엄마들도 있어요. 방치하고 바쁜 엄마들도 있지만 정말 엄마가 완벽하게 다 해야 되고 엄마 스타일에 맞게 해야 돼서 너무 엄마가 앞질러서 한다. 근데 이렇게 엄마가 바쁜 엄마는 애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엄마가 애들아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저기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저가 반성을 한다면 저도 아들 둘 데리고 어딜 나간다 그러면 막 화장 엉터리로 나는 하고선 얼렁 입고 막 큰아이 입히고 둘째 입히고 막 다다다다서 신발까지 신기고 막 뛰어나가면 굉장히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유치원 때 내가 한번 어떤 엄마를 보고 크게 반성한 적이 있냐면 한 번은 우리가 그 집 가서 그 엄마랑 같이 어딜 가기로 했는데 그 집은 딸이 둘이었었어요. 저는 아들 둘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얼른 신겨갖고 그 집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문 열어놓고 봤는데 내가 깜짝 놀라. 나하고 너무 다르게 하는 게 그 엄마는 화장을 좀 나보다 훨씬 공들여서 하는 엄마여서 이제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면서 두 딸이 입을 옷을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늘어놔요. 속옷 위아래 그다음에 티셔츠 스커트 양말 이제 신발 이렇게 신게 큰애 거 둘째 거 해놓고 엄마는 화장대에서 화장하면서요 큰애 이름 불러요. 큰애와 아니 그거 입기 전에 속옷부터 입어요. 그럼 속옷 입어야지. 그럼 브라우스 입어. 그래 밑에 거 입어. 그 다음에 뭐 스커트 입자 이렇게 말로 다 하고 화장을 늘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둘째 오래니까 언니처럼 너도 해. 세상에 애 둘이서요 엄마 화장하는 내내 옷을 다 입어요. 그리고 엄마 딱 핸드백 들고 나갔는데 구두 싹 신으니까 애들 신발 신고 나와서 난 깜짝 놀랐잖아. 나는 그냥 엉터리로 나 화장은 엉터리로 하고 애들 옷 입히고 다 내가 해줬는데 야, 이 집 애들은 우리 집 애들하고 또 동갑 나이인데 저렇게 엄마가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엄마하고 나하고 그날 차이는 뭐냐면 그 엄마 애를 칭찬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한 게 없잖아. 말로만 했잖아. 브라우스 입고 그렇지 스커트 참 잘했어. 그래 아유 잘했네. 이렇게 나는 잘했네 소리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나한테 칭찬하는 거 웃기잖아요.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그때 유치원 때, 큰애 유치원 때 그걸 크게 반성하고 그 뒤로는 나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 할 거 하면서 계속 눈으로 아이 컨택하고 말하면서 애가 하나 두 개 해냈을 때 애가 스스로 하는 힘도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뭐랄까 노력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칭찬도 쉽게 나오죠. 아유 니네가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가 엄마 일 다 하면서 같이 했네 이렇게. 그래서 절대 이렇게 바쁘고 서두르는 엄마보다는 엄마가 미리 계획해서 애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난 애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지 않냐. 근데 요즘 이제 세태가 너무 바쁘고 지금 코로나 때는 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는 다 조금씩 있는데 이래서 엄마가 다 미리미리 하다 보면 이렇게 과잉보호하고 이러다 보면 애는 애대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해주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간에 틱을 하게 되고 틱하기 시작하면 소화정신과 가야 돼요. 집에서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엄마가 조금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모든 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해서 틱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부모가 원인 제공일 때 이렇게 좀 달리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큰 사고를 많이 겪은 아이인데요. 26개월짜리. 그래갖고 겁이 많고 막 이런데 이런 애 어린이집 보내도 되나요 하는 이제 사연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니까 9개월 때 침대에 떨어져서 막 기절한 적도 있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또 자동문에 이제 딸이 끼어가지고 다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저희 큰아들도요, 5호선인가 거기 환승역에서 이렇게 갈아타는데 왜 전동차하고 그 플랫폼 사이로 끼어 들어간 적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 잡아갖고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저도 우리 큰아들도 지하철 때 대단히 스트레스 받고 건너뛰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 얘도 아마 그랬던 거야. 자동문에 낀 적이 있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기절했다. 뭐 이러니까 자동으로 부모가 어떻게 해요? 과잉보호해요. 과잉보호해요. 나는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과잉보호하거든. 그래서 겁이 일단 많고 어떤 때 울 때는 땀까지 뻘뻘 흘리고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트라우마야. 그게 이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아직 26개월인데 대소변 가리기 안 된다. 약간 퇴행성 같다. 얘 왜 점점 이렇게 뒤로 가는 애 같은 그런 느낌을 보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힘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버리면 단체 생활하면 좋아질까 아니면 좀 더 데리고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덜렁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는 또 다른 얘를 이제 그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엄마가 좀 더 이렇게 다정하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정서적으로 단단해질 때까지는 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놀이치료 같은 게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를 이제 가면은 치료실에 모래밭도 있고 뭐 조금 스태츄가 많아요. 엄마 모습, 아빠 모습, 뭐 군인 모습, 말 무슨 개 이렇게 조그만 미니에이처들이 엄청 많아서 그걸 갖고 놀면서 이게 과거의 것을 재현하죠. 그래서 재현을 많이 할수록 뭐라 그러죠? 그게 해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도 막 치과에 가서 이빨 뽑힐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공포, 불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요. 이빨 뽑히는 그 치과 그림을 한 장 그린 애하고 10장 그린 애가 있다면 누가 더 10장 그린 애가 훨씬 더 많이 해소했다 이렇게 봐요. 왜? 그 놀라운 상황을 10장이나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놀이치료실 가면 그 모래밭에서 놀이할 때 그 어려웠던 거 힘든 거를 자꾸 재현하면서 편안해질 수 있어요. 또 촬영놀이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아빠가 쿠키 안 주니까 아빠 모습 그린 다음에 막 촬영으로 볼펜으로 아빠 눈 꾹 찌르고 코 찌르고 코 뭉개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겼지 이러죠. 왜? 현실에서는 아빠한테 못 이기는데 촬영놀이는 내가 아빠 못 살게 굴었다 이러면서 일종의 해소되는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들이 좀 아픈 경우는 놀이치료만 좀 적극적으로 받아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두려웠던 거, 그 괴로웠던 것
것들을 재현하면서 많이 애가 해소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두 번째로 추천이 놀이치료도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과거 경험을 몇 번씩 재현하면서 그 두려움이 이제 감소된다면 애들에게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더 좋다면 이제 48개월 이후가 돼서 애가 정서적으로 아주 단단해지고 안정감 있는 아이가 되고 좀 이제 저런 거에 이렇게 덜 걱정할 때쯤 돼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집에서 놀 때는 이제 혼자 놀기보다는 친구하고 놀이할 수 있게끔 엄마가 옆집, 뒷집, 뭐 앞집에 뭐 누구 해갖고 이렇게 놀이 친구를 좀 연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어디에다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월수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는 것도 재밌어요. 월요일 날은 점심 먹고 우리 집에 3시에 모여서 5시까지 놀기. 수요일 날은 그 중에 한 명 집에 가서 또 놀기. 금요일 날도 어떤 집 가서 3명이 돌아가면서 노는 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엄마들이 다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월요일 집에 간 집에 엄마가 책임지고 애랑 놀기. 그러면 이제 남의 집 부엌에서 냉장고 막 열지 못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생활 경험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남의 집에서의 할 수 있는 예절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엄마의 특성도 좀 알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서 친구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 오히려 더 안정하게 놀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48개월까지 그냥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 보낸다 뜻이 아니라, 그렇죠, 동네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요새는 어디서 보니까 뭐 품앗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난 좋게 봤는데, 월요일 날 엄마가 국문과 나와서 오면은 글쓰기도 하고 막 책도 읽어주고 읽은 책의 내용에 따라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를 월요일 날은 엄마가 해줘요. 수요일 날은 엄마가 애들 데리고 마트 가기 경험하고 소방서 가고 뭐 어디 재미난 곳 가는 거를 해요. 수요일 날은 그것만, 그게 특색이 애들 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느꼈던 거 얘기하고, 또 금요일 날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집에 있는 요구르트 빈병 뭐 우유곽 10개씩 가져와라, 20개씩 모아 가져와라, 가져와서 그걸 갖고 협동으로 뭘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월수금이 아주 다채롭게 엄마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재능 품앗이 한다. 그래서 엄마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품앗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 좋았고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어린이집은 이제 애가 못 오고 이제 올 수 없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애하고 뭐하고 노나 그러고 너무 걱정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애들하고 할 수 있는 놀이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집에다 보내줘요, 엄마들한테. 그럼 엄마가 이렇게 보면 아, 이거 갖고 이렇게 하면 재밌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한 3컷만 보내줘도 엄마들이 보면 할 수 있거든. 따라하고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애가 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놀이 팁을 찾자고 들자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얼른 힘든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그냥 보내놓고 어떻게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놀이 경험을 같이 하면서 안정하게 한 3집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이렇게 또 엄마들 특색에 따라 이렇게 또 하고, 뭐 요새 엄마들끼리 하는 이 품앗이가 되게 많던데요. 뭐 밑반찬도 같이 해서 같이 나눠 갖고, 그러면 재료값 나누기 5 하면은 멸치볶음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히려 재료값이 더 적게 들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참 요즘 엄마들은 지혜롭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겁이 많은 애들 이제 컬럼을 쓰면서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일단 애들이 겁 많은 애들은요, 누가 엄마 친구라도 봐서 어머 너 이만큼 컸구나 맨다리 확 잡는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뽀뽀를 덜썩하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맨 처음에 한 60cm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얘 내가 니네 엄마 친한 친구야, 동네 친구였어, 너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가까이 하는 거는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하니까 한 6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단 엄마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웃고 막 이러면서 또 엄마가 주는 사과를 같이 나눠 먹고 아주 재미난 얘기를 깔깔대게 웃으면서 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애가 엄마가 저 사람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사과도 나눠 먹고 커피도 마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안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겁 많은 애들한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자마자 뽀뽀를 한다든지, 보자마자 뭐 껴안는다든지, 보자마자 악수하자 그러고 막 손잡고 발잡고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굉장히 애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런 트라우마로 애가 어떤 겁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생긴 애는 이것도 이제 서서히 거쳐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이제 잘 상호작용 해주면서 어떤 기관으로 빨리 보내지기보다는 좀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놀이치료를 적절로 이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놀이 친구를 월수금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놀면서 상호작용하고 상대하고 놀 때 내가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왜 놀이도 놀아본 애가 잘 놀아요. 요새 놀이 경험 없어서 못 노는 애들이 다 놀이치료 가잖아요. 그래서 놀 때 안 놀면 놀이치료실 가야 돼요. 근데 얘는 그래서 가기보다는 그 트라우마를 해결을 좀 보려면 치료실 경험을 하고 나면 얘가 많이 그 해소하면서 트라우마가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누구하고 친하게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놀이치료를 좀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 느린 아이인데요. 26개월 된 여자네요. 여자네. 근데 얘가 주로 하는 말을 한번 적어봤어요. 엄마, 아빠, 아파, 치즈, 잘자, 가자, 빠이빠이, 차. 요거만 얘기한대요. 이게 참 좀 희귀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얘가 주로 또 소리 지르기를 잘한다 그래요. 뭔가 답답하면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 반응을 좀 물어봤더니 엄마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반응을 잘 안 한대. 근데 그러다가도 나 때문에 그러지 하는 날은 또 어느 날 또 엎어져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애가 수용 언어, 표현 언어를 내가 묻고자 해서 알아보니까 말을 하면 애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대답은 안 한대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 엄마 말을 알아들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걸로. 근데 이제 가끔 기분 좋으면 대답한다. 그래서 나는 이 케이스 보고 너무 엄마랑 딸이 똑같지 않냐. 엄마도 그렇게 하잖아요. 애한테 기분 좋을 때 반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반응하듯이 딸도 지금 수용 언어는 알아들어요. 저게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데 대답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참 애들이 분위기까지 부모를 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6개월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개월 이상 더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면 되냐? 그거보다 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할 일은 뭐냐? 언어적 자극을 좀 많이 주자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엄마가 지금같이 해왔던 대로 말고 좀 더 수다쟁이가 돼야 된다. 수다쟁이 이것도 참 잘 안 되는 엄마한테 수다 떨려면 약 먹고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수다 아무나 떨 수는 없지요. 근데 엄마가 좀 더 말수가 많은 것이 애한테는 언어적인 걸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도 애가 엄마 새가 여기 2마리 그러면 엄마 책인데 그딴 얘기 하지만 이렇게 무한주기 그래 여기 2마리 새가 있구나. 새가 무슨 색이니? 그래 파란 새네. 뭐 이렇게 파란 새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자꾸 이렇게 물어갈 수 있는. 그리고 참 좋은 생각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맞아. 그럼 네 말이 맞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즐겨하고 얘기에 또 얘기를 물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받고 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 집은 지금. 그래서 좀 애 말에 좀 관심을 갖고 좀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대체적으로 무반응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은 사실 사랑의 반대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진짜 애 키우는데 이 무관심은 독이에요. 절대 그래요. 차라리 미워하는 것도 관심인데 무관심이야. 뭐 해도 반응도 안 하고 전혀 딴 세계에 있는 그런 엄마 같은 모습은 진짜 좀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때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수다쟁이가 되고 책 읽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면 칭찬하면서 그 얘기에 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얘기를 들으니 참 재밌네. 이렇게 해서 칭찬해주고 자꾸 이러면 되는데 또 이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돼.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조용히 못해. 이런 식의 지적질 당한 애는 가뜩이나 말이 느리네. 얘는 이미 수용 언어는 되는데 표현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시간이 많이 필요해. 애가 이렇게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표현할 수 있게끔 엄마가 물어보고 엄마가 물어봐서 대답을 했더니 칭찬을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엄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또 다른 질문했더니 엄마가 또 깜짝 놀래고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느린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엄마의 집중입니다. 얼마나 애가 지금 말하는 거야 엄마야 얼마나 촉을 다 세워서 듣는지 말 그 내용보다도 제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 느낌과 말에 의해서 교류를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 애가 꽃을 냄새를 맡고 이러고 이제 꽃을 이게 꽃잎을 지나가는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아주 좋은 찬스죠. 뭐라 그래야 돼? 그 어떤 꽃 냄새니? 나도 한번 맡아보자. 그래서 이건 무슨 냄새지? 넌 무슨 냄새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어떤 냄새냐고 그러고 뭐 같다 그러면 그래 복숭아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달콤한 맛도 나는 것 같지? 뭐 이러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교류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무척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느린 아이는 특별히 엄마가 이제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그 언어가 포함한 그 관계 얘기들을 교류하고 소통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꽃 보고 냄새를 맡았다라면 아주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이게 느린 아이는 긴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다 놓치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명료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 엄마 밥 그래. 그러면 그래 밥 이럴 게 아니라 밥 줄게.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그래서 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랑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되게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엄마 밥 그러면 그래 밥 응가 그러면 응가 깎아 그러면 깎아. 그럼 그거 다른 얘기 못 들어요. 그럼 깎아 그러면 뭐 줄까? 새우깡 있는데 새우깡 먼저 먹을래? 아니면 오늘은 깎아는 없는데 엄마가 아침에 구운 과자가 있어. 우리 그거 먹자. 달지 않은 과자다. 이러고 이렇게 깎아 말고 과자라는 말, 새우깡이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자, 들으면 우리 머리가 컴퓨터 같아서 말할 때 다 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수용 언어가 되려면 많이 들려줘야 되죠. 표현 언어가 되려면 걔 생각에 부합된 말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집중을 잘하고 있다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을 언어로 했을 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애는 이제 말이 소통이 되면 짜증을 덜 내죠. 그래서 우리도 해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숨을 몰아쉬잖아요. 힘이 들어서 짜증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로만 소통이 되고 내가 이러니까 엄마가 이러고 냄새 같이 맡고 무슨 냄새 맡다 그러니까 참 이게 소통되는 게 신나고 즐겁다 이럴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지금 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또 엄마 밥 그럼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든지 뭐 그럼 오늘은 김치볶음밥 있는데 너 김치 좋아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곁들여 얘기하는 것도 길게 말고 간단하게 애가 냠냠 먹으면 그래 냠냠이구나 하지 말고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럼 엄마가 오늘은 김치볶음밥인데 내일은 카레라이스 해줄게. 뭐 이렇게 좀 얘기 어휘를 자꾸 늘려서 얘기를 하시려고 부모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이게 말 느린 집이나 어휘수가 아주 없는 집은 엄마가 말을 거의 안 하는 집 나 봤어요. 그냥 눈을 이렇게 봐서 배고픈 것 같으면 금세 뭐 밥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싼 것 같으면 바로 밑에 처리해주고, 이렇게 졸린 것 같으면 등 두들겨주고. 말이 없는 집이 있어요. 애 나중에 언어 치료실 다니고요. 뭐 언어 치료만 받는 줄은 사회성 치료 받아야 돼. 애들하고 놀 줄 모르니까 또 집단 치료 받고. 그래서 내가 저건 뭐야. 엄마가 애랑 같이 얘기만 해도 저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다가 애를 이만큼 키우면요, 후회만 많아요.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은 애 낳기 전서부터 엄마가 1살짜리 뭐 하는지 2살짜리 뭐 하는지를 좀 공부하고 있다 애를 맞이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덜 놀랍죠.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다 맞닥뜨려서 그때 하게 되는 것은 엄마도 힘들고 애도 참 당황스러운 엄마로 느끼겠죠. 다른 집 엄마는 다 알고 늠름하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혼비백산하고 맨날 깜짝 놀래고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말이 느린 아이 컬럼에 내가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가 우울한 집이 있어요. 그럼 말이 없어요, 엄마가. 엄마 우울은 100% 소아 우울을 하고 연결돼요. 왜냐하면 엄마 우울한 사람은 자기 먹는 거, 하루의 일과 뭐 즐거움이 없고, 내가 왜 사는지, 종교란 무엇인지, 뭐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요. 근데, 자, 그렇게 하니까 진짜 엄마 손이 필요한 애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우울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애한테 손이 간다, 안 간다? 못 가요. 못 가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보면 내가 우선이고 타인이죠, 애도. 자, 그래서 엄마 우울한 케이스는 거의 100% 소아 우울로 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다들 조금씩 우울하잖아요. 요새 뭐 조금만 옆구리 치르면 바로 이제 싸움으로 연결되고 다들 뭐랄까 하여튼 짜증 지수도 높고 다 불쾌 지수도 높고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엄마 자체가 집에서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우울하다면 애는 누굴 붙잡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엄마 우울은 적절은 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집안의 핵심 분위기는 엄마예요. 엄마가 약간 저만 뭐가 이렇게 맨날 즐겁지 할 정도로 이렇게 콧노래 부르고 막 재밌어하고 이 음악 나오면 다 같이 우리 엉덩이 춤추는 거야. 그러면 엉덩이 살이 한 1kg 빠지겠지? 이러고 막 춤추고 노래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재미없다 이러고 좀 저만 뭐야 해도 그렇게 신나게 사는 집은 집안 분위기가 좀 업되는데 엄마가 그래도 대답 없고 계속 초점 한 군데다 고정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엄마들 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날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것이 곧 많은 사람한테 좋은 혜택을 또 줘요. 가정에서 부모고 엄마고 아내고 이 사람은 정말 어떻든 간에 모든 해석을 나 사랑하기로 에너지를 모으시는 게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킨십이 부족한 아이예요. 이거 좀 옳지 않아요. 스킨십은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교사 상담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교사 상담을 또 많이 받아서 별 희한한 엄마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 3세 반 교사인데요. 어떤 엄마가 이제 아침마다 애를 데리고 오면서 부탁이 있대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부탁이 있는데요. 하루 3번요, 우리 애를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아니, 이건 엄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하는 게 이제 교사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썼습니다. 그냥 애 인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해주세요. 그 엄마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도, 선생님이 그 엄마 때문에가 아니라 애 때문에라도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로 마무리는 했지만,
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 스킨십이 왜 중요한지를 알면 그건 부모가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스킨십보다도 아이 컨택이나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는 어떤 말로 애가 느낌을 갖게 하면 되지, 그냥 스킨십이만 그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심리학을 좀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어려서는 애들이 자극을 배고파하니까 그 스킨십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워줘요. 자극을 배고파하는데 자극이 채워진다 소리지.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럼 이제 심리적인 허기를 느껴. 늘 배고픈 아이가 되는 거야. 늘 뭐가 적적하고 썰렁한 아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나중에 뭐 한다? 중독이 되기 쉬워요. 게임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무슨 뭐 중독 많잖아요. 그 중독은 거의 부모의 무관심으로 이제 이게 학교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나요. 어떤 일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무관심이다. 그래서 이 스킨십은 그거를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를 막는 아주 좋은 기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애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머리 이렇게 긁어주고 그러잖아요. 손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 물질이 뇌에서 올라가서 뇌에서 세라토닌이 나온대요. 세라토닌, 엔돌핀 같은 마약 성분. 기분 좋은 게 확 나, 기분이 업되는 거지. 이게 업되는 게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어디 몸에 비축되어 있대요. 비축되어 있다가 위기 대처 능력 때 쓴다는 거지. 아, 참 우리 이 몸이 신비로워. 그래서 그 평소에 칭찬받고 스킨십 받고 뽀뽀 받고 등 두들겨주고 막 악수 이렇게 막 안아주고 포근히 안아주고 이런 일을 많이 받은 애는 세라토닌이 비축돼서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위기 대처이 뭐야?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서 이러고 놀이를 하는데 뭐가 쾅 하면서 그냥 창밖에 뭐가 쓰러지더니 검은 연기가 막 나면 무슨 폭탄 떨어진 것 같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보통 애들 다 책상 다리 밑으로 가서 울 때 어떤 애 위기 대처 능력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얘들아 폭탄 같진 않은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탁 창문을 열어보니까 옆에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아래 화분이 다 깨지는 바람에 깨지면서 연기가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 있는 애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스킨십을 해줘야 되죠. 아이 컨택 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고 이게 왜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힘든 엄마니까 내가 이러다 우리 애 말라 죽겠다 싶어서 이 선생한테 하루에 3번을 꼭 껴안아주고, 한꺼번에 말고 이렇게 3번 시기에 꼭 껴안아주고, 걔 이름이 준현이라면 선생님은 준현이를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참 독특한 엄마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스킨십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이 부족했을 때 그 심리적 허기가 나중에 뭐든지 중독화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 안 되려면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심리적인 허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허기가 채워지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심리적 허기는 결국은 스킨십이 최고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전 식구는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있었던 얘기 들어주면서 깜짝 놀래주고, 야 오늘 네 친구 때문에 너는 오늘 살아남았구나. 걔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래. 엄마 좋아하는 마탕 한번 해줄게. 막 이러고 위로도 해주고, 그 친구 때문에 네가 오늘은 그래도 살아남았네. 막 이러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나는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스킨십 해주고 해줘야 된다. 위기 대처 능력 있는 아이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간 애들이요. 요게 이제 약간 좀 상황이 틀려요. 초등 전에는 생활 중심에다 초등학교 가면 이제 교과 중심이 되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배우니까. 어떤 애는 학교 가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유치원 때는 막 신나게 여기저기 뛰어놀다가 오면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학교 가니까 뭐가 많으니까 엄마 학교 바꿔 이렇게 옛날 미술학원 바꾸듯이 학교 바꿔도 되는 줄 알고 학교 바꿔 이러죠. 이때야말로 엄마 스킨십과 사랑과 이 모든 게, 왜냐면 얘는 지금 심리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거야. 왜?
이 변한 이건 뭐지? 왜냐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연령별 굉장한 차이로 그렇게 생활 중심에서 교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단 미국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까지 유치원하고 비슷하다가 3, 4학년부터 점점 좀 교과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종의 컬처 샥을 느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학교 바꿔 이러는데 바꿀 수는 없다면 이때 엄마가 위로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얘기해주면서 요 시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충분히 엄마들이 그런 허기를 충족시켜주고 얘가 뭐 때문에 이런지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킨십 얘기하다 초등 올라간 애들의 어떤 그 컬처샷 같은 것도 사실은 이때 면밀히 엄마가 이제 관찰을 하고 보고 있으면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는 뭘 애들 야단치고 뭘 하기보다는 도닥거려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야단보다 도닥거려주고 얘기 들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딴 일만 해도 이 시기에는 상당히 애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시기다. 근데 요거를 스킨십을 못하니까 이 엄마는 못하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해요. 내가 아유 엄마도 아닌데 그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엄마는 이상의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 애 인생을 봐서는 누구라도 이 시기에 도닥거려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 인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조용히 해주시면 이 다음에 복을 하늘의 복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애를 키우면. 그래서 애한테 그래도 보약이 되고 애한테 이롭게 되니까 내가 이 이야기는 애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엄마는 많이 엄마가 되면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엄마가 돼도 안 달라지는 사람은 아까 이렇게 선임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한다든지 사람은 참 안 달라지겠지. 그래서 엄마가 애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도 나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들 둘 낳아서 키우지 않았으면 이런 방송을 이렇게 리얼하게 할 용기라도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실제로 참 경험을 아들 둘 키운 게 너무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가하는 엄마가 있다면 오늘 내 수업을 듣고 엄마의 무관심은 사실은 이건 사랑의 반대다. 그래서 이게 무관심 속에서 큰 애들은 다 나중에 중독하고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거가 다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무관심이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하죠. 병들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무관심할 게 되게 많아도 가족 간에는 무관심하면 이건 큰 병을 만든다. 그리고 병이 만들어지면 치료를 누가 한다? 부모가 해야 되고 온 가족이 합심을 해야 되니까 이 치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법으로 스킨십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해지고 해피하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최소한 병은 만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병 안 만들려면 가족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관심과 그 애정 표현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애는 이제 이미 이런 데서 헤어날 수 있는데 그걸 아껴서 애를 큰 병을 만들고 결국 병들게 해서 중독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엄마한테 더 책임이 나중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나도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럴 기회를 가지려면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될 것 같지요.